저는 67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제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거라곤 생각 못 했습니다. 딸 하나 잘 키우면 된다고 믿었죠. 남편 뒷바라지하며 평생 아껴 모은 돈으로 집 한 채 마련하고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사라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딸을 찾아 헤매던 어느 골목길에서 저는 한 아이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죠. 그 아이의 얼굴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누군가를 닮아 있었으니까요. 바로 제 남편의 젊은 시절 얼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걸요.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싶었죠. 저는 늘 하던 대로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고 밥 짓고 김치 꺼내놓고 30년 넘게 반복해온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남편 박진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고요. 딸 소연이는 방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죠. 한 번 더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 놓인 물건들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사람이 없는 방 특유의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죠.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옷들은 그대로였습니다. 화장대 서랍도 열어봤죠. 화장품들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도 신발장에 그대로였습니다.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짐도 안 챙기고 사라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황급히 거실로 나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나갔겠지, 친구 만나러 갔나? 라고 말하더군요. 새벽부터요? 짐도 안 챙기고요? 제가 물었지만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무심한 태도가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저는 다시 소연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메모도 편지도 아무것도요. 핸드폰을 꺼내 소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5번. 계속 걸었지만 소연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소연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말없이 사라질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착했습니다. 제 말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죠.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성실하게 회사 다니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소연이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때 친구, 회사 동료, 고등학교 동창 모두에게 물었습니다. 소연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요. 다들 모른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멀쩡했다고, 이상한 기색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연이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이 받았습니다. 소연 씨 오늘 결근하셨다고, 연락도 없이 안 나오셔서 자기들도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딸이 정말로 사라진 겁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요. 저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려고요. 하지만 경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성인이 며칠 연락 안 되는 건 흔한 일이라고요. 좀 더 기다려보라고, 곧 연락 올 거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라고요? 제가 어떻게 기다립니까?
저는 집으로 돌아와 소연이 방을 또 뒤졌습니다. 이번엔 더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책장 뒤, 서랍 밑, 침대 밑까지요. 그러다 책상 서랍 가장 안쪽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소연이 필체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들이 있었죠. 아빠가 또 늦게 들어왔다. 요즘 너무 자주 외출하신다. 이상하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소연이가 뭔가를 눈치챈 거라고요.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요. 사실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요즘 부쩍 외출이 잦아졌다는 걸요. 은퇴한 지 3년이 넘었는데 갈 곳이 뭐가 그리 많은지. 친구 만난다고, 등산 간다고, 동창회 간다고. 매번 핑계가 달랐습니다. 저는 그냥 남편이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그러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이는 달랐던 모양입니다. 뭔가 의심했던 겁니다. 저는 소연이 수첩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앞에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소연이가 왜 이런 걸 적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깐 수첩을 들여다보더니 별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친구들 만나고 다니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은 어디 갔을까?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딸을 찾으러 다니기로요. 경찰이 안 도와주면 제가 찾아야 했습니다. 소연이가 자주 가던 카페, 자주 만나던 친구들 집, 회사 근처. 저는 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소연이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연이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친구 오말순이 걱정돼서 찾아왔습니다. 말순이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야위었는지 알았던 거죠. 말순이가 물었습니다. 진수 씨는 뭐 하고 있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만 본다고 했습니다. 말순이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딸이 사라졌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태평할 수 있느냐고요. 뭔가 숨기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요. 하지만 말순이 말이 맞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소연이가 사라진 것도 남편의 태도도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딸을 찾기 위해서라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어디로 가는지, 누굴 만나는지 알아내기로 한 겁니다. 남편을 미행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뒤를 밟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저는 해야 했습니다. 딸을 찾기 위해서라도요. 그날도 남편은 아침을 먹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친구 만난다고 했죠. 저는 괜찮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서자마자 저도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뒤따라 나갔습니다. 남편은 버스를 탔습니다. 저도 같은 버스를 탔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남편을 지켜봤죠. 남편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묘했습니다. 집에서 보던 무표정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긴장한 듯 조심스러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버스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낯선 동네였습니다. 제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이었죠. 남편은 한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저도 황급히 내렸습니다. 거리를 두고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남편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양옆으로 낡은 빌라와 원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죠. 남편은 한 원룸촌 앞에서 멈췄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다시 나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옆에는 10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일까요? 저 아이는 또 누구일까요? 남편은 여자에게 뭔가를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봉투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이도 남편에게 인사했습니다. 남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다시 골목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담벼락 뒤에 붙어서 남편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죠. 남편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는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남편이 건네준 봉투를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제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똑똑히 본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그 아이는 제 남편을 빼닮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남편의 젊은 시절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앨범에 있던 그 사진들을요. 똑같은 눈매, 똑같은 코, 똑같은 인매. 심지어 이마의 생김새까지 똑같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여자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냐고, 방금 그 남자와 무슨 관계냐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자에게 제가 누군지 밝혔습니다. 방금 그 남자의 아내라고요.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는 엄마 옷자락을 잡고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마저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하지만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저는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고, 혹시 남편의 아이냐고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는 여자를 보니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가 보고 있었으니까요. 죄 없는 아이 앞에서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남편과 어떻게 알게 됐냐고,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냐고요. 여자는 최윤아라고 했습니다. 50살이라고 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다니던 회사 근처 식당에서 일할 때 만났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자주 식당에 왔고 그렇게 알게 됐다고요.
관계는 1년쯤 지속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겼다고요. 유나는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책임질 수 없다고 했답니다. 이미 가정이 있다고 하지만 아이를 지우라고는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유나는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혼자 키웠습니다. 남편은 가끔 찾아와 생활비를 줬다고 했습니다. 매달은 아니고 몇 달에 한 번씩이라고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다고 했습니다. 유나는 청소 일을 하며 근근히 생활했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밥 먹이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유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배신감 때문이었을까요? 둘 다였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은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들고 10년 동안 그들을 몰래 뒷바라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요. 제가 허리띠 졸라매며 아낀 돈으로요. 그런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연이요. 제 딸 소연이가 이 사실을 알았던 걸까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집을 나간 걸까요? 저는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젊은 여자가 여기 찾아온 적 있냐고요? 30살쯤 되는 여자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쯤 전에 한 여자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남편의 딸이라고 했답니다. 아버지가 이곳에 자주 온다는 걸 알게 돼서 따라왔다고요. 유나와 아이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울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엄마는 아냐고, 자기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고는 뛰쳐나갔다고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답니다.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연이가 이 모든 걸 알았던 겁니다. 아버지의 배신을, 숨겨진 가족을, 모든 걸 알고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집을 나간 겁니다. 저한테 말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유나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자기도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나를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나도 피해자였으니까요. 혼자 아이를 키우며 10년을 고생한 여자였으니까요. 진짜 나쁜 건 남편이었습니다. 두 가정을 오가며 거짓말을 일삼은 남편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나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번호를 적어줬습니다. 저는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불안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닐 텐데요. 저는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길가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연이를 찾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버스에 앉아서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머릿속엔 온통 그 아이의 얼굴뿐이었습니다. 남편을 빼닮은 그 아이요. 그리고 소연이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아버지에게 이복 동생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연한 얼굴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군요. 저를 보더니 어디 갔다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과 얼굴을 마주하는 게 역겨웠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제는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남편을 추궁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냉정해져야 했습니다. 제대로 된 복수를 하려면요. 저는 친구 말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순이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순이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남편을 미행한 것, 유나와 아이를 만난 것, 소연이가 그 사실을 알고 집을 나간 것까지요. 말순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말순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말순이는 저를 보더니 꼭 안아줬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순이는 제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다 잘 될 거라고 했습니다. 진정이 된 뒤 말순이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확실히 대답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남편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고요. 말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남편의 통장 내역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했죠. 남편이 유나에게 얼마나 돈을 줬는지 알아야 한다고요.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순이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남편이 외출한 틈을 타서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은행 명세서, 카드 영수증, 각종 문서들. 저는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한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통장이었습니다. 명세서를 펼쳐봤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출금돼 있었습니다.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씩이었습니다. 10년 동안의 기록이었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몇 천만 원은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돈이 빠져나간 겁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통장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명세서도 모두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원래 자리에 다시 넣어뒀습니다. 남편이 눈치채면 안 됐으니까요. 서재를 더 뒤지다가 또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낡은 사진첩이었습니다. 구석에 숨겨져 있었죠. 사진첩을 펼쳐봤습니다. 유나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유나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식당으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진짜였구나. 정말로 남편은 그 여자와 오래된 관계였구나. 더 넘기니 아이 사진도 나왔습니다. 갓난아기 사진부터 있었습니다.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남편은 그 아이의 성장 과정을 모두 지켜봐 온 겁니다. 사진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모두 찍었습니다. 이것도 증거였으니까요. 서재를 나와 소연이 방으로 갔습니다. 혹시 소연이가 뭔가 더 남겨놓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책상 서랍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전에는 못 본 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기장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봤습니다. 소연이의 글씨였습니다. 최근 몇 달간의 일기였습니다. 아버지를 의심하게 된 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꾸 외출하는 게 이상하다고, 핸드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린다고, 뭔가 숨기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어느 날 몰래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룸촌에서 여자와 아이를 만나는 걸 봤다고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러 갔고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았다고요. 아이가 아버지를 너무 닮았다고, 그게 가장 충격이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며칠 동안 고민했답니다. 엄마한테 말해야 하나, 아버지를 추궁해야 하나. 하지만 결국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알면 너무 슬퍼할 것 같아서요. 차라리 자기 혼자 짊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기로 했다고요.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아버지 얼굴을 보는 게 괴롭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말없이 떠나서. 하지만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게 너무 역겹고 괴로워요. 잠시 혼자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일기장을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 그 무게를 짊어지고 견뎌야 했던 소연이가요. 저는 엄마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딸의 고통을 몰랐습니다. 그저 행복한 척, 평온한 척 살아온 제가 한심했습니다. 저는 소연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다 알았다고,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곧 모든 걸 바로잡겠다고요. 그리고 꼭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는 널 기다린다고, 언제든 돌아오라고요. 말순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통장 내역, 사진, 소연이 일기까지요. 말순이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줄 거라고요. 말순이가 걱정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방법은 아니냐고, 조용히 이혼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남편은 제대로 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저를 속인 대가를요. 딸에게 상처를 준 대가를요.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을 가장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지요. 그리고 며칠 뒤 완벽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큰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의 친구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바로 거기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폭로할 겁니다. 말순이에게 계획을 말했습니다. 말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어서요. 저는 유나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그날 경로당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직접 증언을 해달라고요. 유나는 망설였습니다. 무섭다고, 자기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득했습니다. 이건 유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고, 남편이 제대로 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요. 결국 유나는 오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집에 두고 혼자 오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증거도 확보했고 증인도 확보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끝나는구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구나.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경로당 행사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오늘 모든 게 끝납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골랐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단정하게 보여야 했습니다. 화장도 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약간의 색을 더했죠. 마지막으로 머리를 빗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남편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경로당 행사 간다며 저한테도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가야죠. 오늘 제가 주인공인데요. 남편은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요즘 안색이 안 좋다고 몸이 안 좋은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걱정하는 척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곧 다 나아질 거라고요. 경로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친구들, 동네 어르신들, 아는 얼굴들이 가득했습니다. 다들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과 어울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고 떠들고 평소처럼 태어난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속이고 딸을 상처 입히고 다른 가정을 꾸린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말순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준비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 안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 사본, 사진들, 소연이 일기장 복사본까지요. 말순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 따뜻함이 힘이 됐습니다. 조금 뒤 유나가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더군요. 저는 유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와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유나는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괜찮다고 제가 옆에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나를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남편은 유나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구석에 섰습니다.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경로당 회장님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모인 이유, 앞으로의 계획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습니다. 회장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저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제 남편 박진수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10년 전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고요. 그 여자와 아들까지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사실을 숨긴 채 두 가정을 오갔다고요. 경로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헛소리냐고, 당장 그만두라고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여기 통장 내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매달 돈을 보낸 기록이라고요.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씩이라고 했습니다. 총액이 얼마인지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거의 5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제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남편과 유나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진도요. 남편을 빼닮은 그 아이의 사진을요.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냐고, 정말 진수 씨 아들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유나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그 여자라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라고요.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섰습니다. 자기가 최유나라고 10년 전 박진수와 관계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고요. 박진수는 가끔 찾아와 생활비를 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책임은 지지 않았다고요. 경로당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남편을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사람이었냐고 겉으로만 멀쩡한 척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친구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오해라고, 사실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해가 아니라고, 여기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딸 소연이가 이 사실을 알고 집을 나갔다고요. 한 달 전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배신을 견디지 못해서요. 사람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쌍한 아이라고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 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체면이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평생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이혼할 겁니다. 재산도 나눌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것을 되찾는 겁니다. 우리 집은 제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입니다. 이 사람이 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집은 제 딸에게 물려줄 겁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혼자 살아가시면 됩니다. 경로당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무너진 얼굴로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남편 곁에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겁니다. 저는 유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고했다고,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말순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했습니다. 경로당을 나서는데 남편이 뒤따라왔습니다. 제 팔을 잡으며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줄 기회 같은 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약을 잡았습니다.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날 밤 소연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냐고, 오늘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을 친구한테 들었다고 했습니다. 용감하셨다고,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곧 만나자고, 엄마가 기다린다고 답장했습니다. 소연이가 답했습니다. 곧 갈게요, 엄마. 사랑해요. 저는 핸드폰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딸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겨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소연이,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삶이요. 소연이를 다시 만난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약속 장소는 집 근처 카페였습니다. 저는 1시간 전부터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기분이었죠. 딸이 많이 상해 있을까요? 제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소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연이도 저를 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만 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소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소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소연이도 저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연이는 한 달 동안 친구네 집에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학교 친구가 혼자 살고 있는데 거기서 지냈다고요. 회사는 휴직했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서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딸이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소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 중이라고, 재산 분할도 청구했다고요. 집은 원래 제 명의니까 소연이 내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앞으로 혼자 살아야 할 거라고요.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버지니까요. 저는 소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아버지가 선택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피해자일 뿐이라고요. 소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이 불편하다고, 그 아이 생각도 난다고요. 그 아이요. 유나의 아들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 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을 빼닮은 그 조용한 아이요. 죄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닐 텐데 평생 사생아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 아이였습니다.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유나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응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해하라고요. 당신도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유나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혼자 아이 키우느라 지쳤다고 했습니다. 박진수는 가끔 생활비만 주고 갔을 뿐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을 한 적이 없다고요. 아이는 아빠가 왜 자기랑 안 사는지 궁금해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변명하느라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유나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살 거라고요. 청소 일하면서 아이 키우고요.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고요. 저는 유나에게 제안했습니다. 박진수한테 제대로 된 양육비를 받아내자고요. 법적으로 아버지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나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다고, 제 변호사가 도와줄 거라고 했습니다. 유나는 망설였습니다. 괜찮냐고,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해주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 때문이라고요. 아이는 죄가 없다고, 제대로 자랄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요. 10년 동안 혼자 고생한 것에 대해서요. 유나가 울었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양육비 청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박진수는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명확했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결국 판결이 났습니다.
박진수는 매달 일정 금액을 양육비로 지급해야 했습니다. 과거 10년치도 소급해서 계산됐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박진수는 분노했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이러냐고, 날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냐고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일이라고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 대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혼 판결도 났습니다. 재산은 거의 제가 가져갔습니다. 집은 원래 제 명의였고 나머지 재산도 대부분 제 것이었으니까요. 박진수는 결국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경로당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삶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속이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대가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유나가 아이와 함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인사를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양육비 받게 해줘서 고맙다고요. 아이는 제 뒤에 숨어서 조심스럽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전히 남편을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이는 겁먹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안녕, 나는 할머니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구나. 하지만 내가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우리 집 문을 두드려도 돼. 알겠지? 아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그냥 태어난 것뿐이야. 어른들이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아. 내 인생은 내 거야.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어. 유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유나를 안아줬습니다. 힘내라고, 잘 살라고 했습니다. 아이도 잘 키우라고요. 유나는 꼭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다고 또 말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소연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처음엔 힘들었다고 하지만 생각해보니 맞는 일이더라고요. 어른이란 게 뭔지 알겠더라고 했습니다. 소연이가 물었습니다. 어른이 뭔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상처받은 아이를 먼저 안아주는 사람이야.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기 전에 아픈 사람을 보듬는 거지. 그게 진짜 어른이야. 소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와 소연이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연이는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다시 웃는 얼굴을 되찾았습니다. 저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오랜만에 푹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난 겁니다. 가끔 유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학교 생활 잘하고 있다고, 성적도 올랐다고 했습니다. 양육비 덕분에 학원도 보낼 수 있게 됐다고요. 저는 기뻤습니다.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언젠가 멋진 어른이 되겠죠. 박진수는 여전히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동네에서 마주친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제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시는 돌아볼 일이 없는 과거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소연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소연이가 제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지금이 제일 행복해. 그리고 정말로 그랬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던 그때 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뭔지를요. 피로 이어진 관계보다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걸요. 제 곁에는 소연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나마 응원하는 유나와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이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인생이요.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공원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새로운 날들이 펼쳐질 거였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겠죠. 하지만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강했으니까요.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니까요. 저는 소연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연이도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걸어갔습니다. 햇살 가득한 길을 따라서요. 그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